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죠.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6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모르겠어요. 상반기 시장을 한번 총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예,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데 지난 주말까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하니까 이 글로벌 차별화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상반기 글로벌 증시 수익률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중국하고 S&P 500 그리고 유로스톡스하고 우리 코스피를 비교를 해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20% 정도 올 상반기에 그렇게 났고요. S&P 500 같은 경우가 그 아래쪽에 18%, 그다음에 유로스톡스가 16%. 우리가 맨 아래쪽에 검은 선입니다. 좀 안 좋죠? 4.14%요. 4.14%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별화가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흘러왔는데 중국이 3, 4월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보다도 오히려 좀 앞서는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만약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서 봤을 경우는 어떨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네. 환율을 또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4.14% 올랐는데 환율 쪽을 보면 4.3% 정도 지난 주말까지요. 절하가 됐기 때문에 한국 주식 자산 가치를 뭐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면은 절대 수치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디커플링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썩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보고요. 미국 시장 본 다음에 그럼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서 뭐가 달랐길래 미국은 이렇게 잘 가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가 안 좋았길래 조금 지지분열했는지 한번 분석을 들어볼게요. 네. 미국 시장은 어땠었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신고가를 신고가 냈는데 경신했죠. 네. 이제 저런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통 우리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를 한번 좀 따져보자는 것이죠.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은 그거 이외에 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것이 한국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정말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올라간 거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막 핑계를 대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떤지. 예, 그게 핑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라는 네네.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었을 것이다 네네. 해서 올 상반기에 올 상반기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또 사상 최고가만 내는 그런 종목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지수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종목 자체가 사상 최고가로 가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10개를 뽑아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상위 5개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월마트 같은 유통, 비자 같은 카드 결제,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전통적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록튼 갬블 같은 경우도 또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 상반기 수익률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34%면은 저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96억이라는 네. 게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조짜리가 30%가 늘어났다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정도가 늘어난 거죠. 저게. 네.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대단한 수익률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5개 종목을 따져보면은 월트 디즈니하고 시스코 시스템스, 파이자 같은 제약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홈데포 같은 건자재 쪽도 나타나고 있고요. 코카콜라 같은 음식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종목들을 보면 모르는 종목이 없습니다. 네. 다 아는 종목들이고 브랜드 밸류가 강하죠. 그래서 2019년 상반기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거나 이런 대단한 숨어있는 종목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었던 빵 종목들이나 네. 마가, 그다음에 마가가 나타났었고 뭐 반도체 또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소문난 잔치 속에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굳이 따져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10개 종목들을 뽑아봤는데 그중에 네. 9개가 다우존스 편입
종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위하고 아까 월마트가 두 번째였는데 이게 순위로 11번째인데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시가총액이 1조 원대하고 1조 달러대하고 월마트가 3천억 달러대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운데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빵 기업들입니다. 네. 나스닥 쪽에 포함이 돼 있는 그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로 들어가지 못하고 올해 상승률은 높았지만 지난해에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올랐어도 그것이 상승률을 좀 네. 높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 쪽이 S&P나 이쪽 그 다우지수보다 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상 최고가하고도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이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승률이 올해 높았어도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가와는 거리가 좀 먼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이 기업 압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알만한 기업 투자했을 때 지금 돈 벌고 있다는 사람 아마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도대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신고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은 뭐가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올랐던 걸까요?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이유가 있는가, 차별적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네.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덱스상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런 기업 자체의 어떤 특이한 점, 특수한 점 내지는 브랜드 밸류 또는 이 실적을 만드는 그런 네네. 성장성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쪽을 좀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강세 요인별로 한번 종목을 그룹핑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글로벌 브랜드 파워가 좀 강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나 코카콜라, 펩시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종목임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은 저기서 그렇게 이탈되는 고객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 우려 속에서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유지가 되거나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결국 물건이 무역 분쟁 심화로 인해서 물건이 이동되는 것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네네.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조업 쪽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고 저런 서비스 업종 쪽으로는 오히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낼 만큼의 영업도 강해지고 성장성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을 그렇게 뽑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에스테로더 같이 이제 화장품 기업도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유명하고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은 올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다. 그리고 에스티로더 쪽을 보면 이제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따져보면 무슨 페라리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내는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GM이나 이렇게 자동차 쪽이 좀 별로 이렇게 신고가를 낼 정도는 아닌데 네. 이 럭셔리 브랜드 쪽으로 가면은 신고가를 내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안 좋은 그런 쪽을 본다면 이제 카지노 기업 같은 경우 윈 리조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지만 이런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윈 마카오가 있는데 그쪽은 중국 매출이 좀 높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중국 규제가 들어가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파워가 이제 카지노 업종에선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던질 정도로 좀 강하게 그쪽 드로백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벅스가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서 모든 기업들,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안 받는 건 아니죠. 브랜드 파워에 따라 틀리다는 것입니다. 네네. 해서 그런 쪽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또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유통에서 월마트 같은 경우가 아마존의 형식을 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MS나 디즈니나 컴캐스트 같이 이제 미디어 온라인 사업 쪽을 차지하고 있는 쪽이 넷플릭스하고 경쟁을 붙는 게 어떤 형식으로 붙냐면 플랫폼화해서 그렇죠. 자기네들의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나 이것이 자기네 플랫폼에서 돌게끔 그리고 네. 업데이트도 되고 향후 관리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쪽에 진입을 하면은 영원한 고객이 돼버린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결국 이것이 하나의 또
밸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이 결제 네트워크의 경쟁력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사실 범접하기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범접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죠. 비자나 마스터나 아멕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타 국가들의 카드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를 사용하게끔 네네.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앞으로도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 현금 결제 비율이 아직도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 결제 비율이 점차 강화되면서 이쪽 기업들은 계속 수익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놓고 보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높은 것이고 또 하나 이 진입 장벽 쪽을 이제 카드 같은 경우 볼 수가 말씀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그리고 네. 부품을 만드는 한유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야말로 이 성장 산업 쪽에서의 진입 장벽이 보장이 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보잉 같은 경우가 빠져 있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사고가 나서 주가가 많이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게 회복을 보일 때까지 한 3개월 정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보잉 같은 경우도 또 힘을 내서 주가가 좀 움직여 준다면 미국 시장 쪽에서 또 더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다양한 이제 장점과 그리고 어떤 그 인지도 그리고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진짜 딱 한마디로 거칠게 딱 축약을 시켜보면 나름대로의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잘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그 우리나라 그 상반기에 업종별 분석을 해봤을 때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쪽을 구해봤습니다. 네네. 조금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표로 한번 구해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나타났었던 IT 기업 쪽의 수익률은 좀 괜찮게 나왔고요. 제일 위에 있고요. 종합지수가 가운데 있고 화학이나 의학, 유통 쪽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종합지수보다도 좀 나았었던 업종을 굳이 꼽는다면 섬유유복이나 IT 업종 같은 경우가 10%대 수익률인데 여기서는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브랜드 밸류가 좀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브랜드 밸류하고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네. 수익률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 그런 종목 당연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끼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말씀드린 그런 의복 업종의 FNF나 한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사실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내린 쪽이 좀 다시 반등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좀 연결을 시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IT 하드웨어 쪽에 우리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하고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유통 쪽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수익성이나 성장성에서는 아직도 가시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건축 내수 부분이 이게 또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데포 같은 경우로 우리하고 굳이 연결한다면 한샘이나 리바트 같은 경우, 현대 네네. 리바트 같은 경우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좀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고점에서 보면은 반등 차원이지 이게 사상 최고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글로벌 기업의 수준과 거의 네. 비슷하게 움직였던 종목을 굳이 따진다면 의류나 IT 업종에 불과한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말 30초만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어떤 힌트를,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명백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성, 변화에 따라서 성장성 모멘텀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스핌 김영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